9번 완전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완전경쟁 시장의 시장 균형과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 균형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자신의 수요 곡선, 즉 한계 수익 곡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용 함수에 따라서 한계 비용, 단기를 이제 그린 것인데, 단기 한계 비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즉 P는 MC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에서 그은 수평선이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그대로 자신의 수요 곡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단기에서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단기의 그래프인데, 근데 이 그래프는 P는 MC를 만족하는 이 빨간 점에서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낮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인데, 만약 평균 비용이 가격보다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단기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다른 경쟁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기업은 한계 비용이 상품의 가격보다 낮다면 이윤 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한계 비용은 이렇게 체증을 하게 되는데, 상품의 가격보다 한계 비용이 낮은 구간, 즉 이 빨간 점 왼쪽 구간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격과 한계 비용 차이만큼이 이윤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기업은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일 때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지금 이 경우죠. 가격은 지금 10으로 정해져 있는데 평균 비용은 11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서 생산을 중단해야 하느냐? 다시 보기를 보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선택에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비록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아서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지만, 지금 보면 AVC가 평균 가변 비용인데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가격이 높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 고정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만 낮지만 않으면 생산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다면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고정 비용이 모두 회수 가능한 비용이라면, 즉 매몰 비용이 아니라면 이 뒷부분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다면 생산을 중단한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런데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니까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국내 총 생산에서 생산 지출 분배 측면의 값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개인 간 중고거래는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거래는 이미 생산된 재화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개념에서 이 생산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기술이 되고요. 디귿, H기업이 2020년 100억 원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나 시장에서 80억 원만 거래되었다. 그러면 기업 활동 중 2020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80억 원이다. 생산된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80억이 아니라 100억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얼, 개인 투자자 A씨의 2020년 주식시장 시세 차익은 1000만 원이다. 이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부문의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이 주식시장 시세 차익은 A씨 입장에서는 부의 증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이 개념에서 생산된 새로 만들어진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을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의 경제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6,500이고 만약 투자 지출이 2,000으로 증가한다면 균형 국민소득은 A로 증가하고 그때 투자 승수는 B다. 승수 효과라는 것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투자 지출 I 또는 정부 지출 G가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고 이 일정 배수를 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균형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는 델타 I분의 델타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행태 방정식들을 가지고 균형 국민소득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C에 1000 더하기 0.5 곱하기 Y-T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I와 G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니까 문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 승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G라든가 T는 변함이 없다고 해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 1000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도 없다고 하고 Y와 I만의 식으로 정리를 하면 0.5Y는 I가 되고 0.5를 넘겨서 I분의 Y꼴로 만들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투자 승수는 2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투자가 1500에서 2000으로 증가했죠. 그럼 증가분이 500인 것이죠. 그래서 증가분 500, 투자 지출이 500만큼 증가하면 거기에 투자 승수 2를 곱한 1000만큼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 국민소득은 원래 6500이었으니까 1000이 증가하면 7500이 되고 그래서 A는 7500, B는 투자 승수 2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정하게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것이 합리적 기대 이론이죠. 교시영재학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준 이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1번 합리적 기대 이론. 이것은 바로 맞는 보기죠. 그리고 이것은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발전을 시켰죠. 합리적 기대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T 플러스 1기의 물가에 대한 예상을 사람들이 이 오메가 T라는 정보집합, T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집합에 의거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서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루카스 공급곡선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YF가 완전 고용 생산 수준이고요. 혹은 잠재적 생산 수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감마는 0보다 큰 개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물가 예측이 실제 물가와 일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0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경제의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이 되고요. 그리고 물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산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오쿤의 법칙의 식과 루카스 공급곡선을 결합을 하면 이 오른쪽에 필립스 곡선,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지금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 단기 필립스 곡선을 의미하는데 이 물가를 예측하는데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고 이 필립스 곡선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 기대하의 필립스 곡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 프리드먼 펠프스의 적응적 기대를 가정을 하고 도출을 해도 이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적응적 기대하의 필립스 곡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을 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루카스 공급곡선에서 단기에 우상향하는 루카스 공급곡선을 보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변동하고 있죠. 국민소득이 변동한다는 이야기는 실업률이 변동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으로 연결을 하면 우하향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라도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물가가 변동을 해도 루카스 곡선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을 유지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물가가 변동해도 실업률이 변동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수직인 필립스 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보기 3번에서 희생 비율이 매우 낮거나 0이라는 주장 이야기인데, 희생 비율 또는 희생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GDP 감소의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필립스 곡선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 물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때의 필립스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죠. 그 이야기는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GDP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일 때는 희생률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물가 예측이 정확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의 변동이 없죠. 그 이야기는 GDP 감소가 없다는 것이고 희생 비율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3번도 앞에 합리적 기대 이론과 루카스 교수의 이론에 의해서 도출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행태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 가정을 완화시켜서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 경제학의 분야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